자, 다음 자료 입력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일기 확정분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이번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부가가치신고서 작성하라고 했는데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쓰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신고서에는 들어가지죠. 자, 그럼 먼저 되는 유무부터 보면 매출처 주식회사 시지운송에 대한 받을 어음 440만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었다. 매출채권 발생일은 2017년 3월 10일, 소멸시효 완성일은 2020년 3월 10일이다. 자, 지금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죠. 소멸시효 완성은 우리 대손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게 되겠죠. 우리 참고로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은 3년이에요. 그래서 2017년 발생했던 건데 지금 20년이니까 얘 안 받아도 못 받는다라고 인정해 준 거고, 이번에 매출처 법물금속의 부도 발생으로 받을 어음 550만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금융기간 부도 확인일이 2020년 3월 1일.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도가 발생했는데 부도 확인일이 3월 1일이죠. 그럼 지금 이번 신고 기간이 일기 확정이기 때문에 아직 6개월이 경과 안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이번에 아예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 신고할 때 입력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 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빼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다음 세 번째, 매출처 중동 주식회사 5월 1일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하여 외상 매출금 330만원이 대손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그럼 우리 1번하고 3번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가서 자, 먼저 일기 확정이 4월부터 6월. 우리 첫 번째 거는 우린 대손 되는 거였죠. 2020년 3월 10일 날 금액은 440만원이라고 쓰고, 거래처는 시지운송의 소멸시효 완성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자, 거래처는 꼭 F2번 눌러서 쓰세요. 왜냐하면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있어야 인식을 해요. 다음 우리 두 번째 거는 아직 부도 6개월 미경과라서 안 되고, 다음 거는 2020년 5월 1일 날 330만원 거래처 중동 그리고 파산.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났죠. 그렇죠? 예? 저장 안 하면 부가신고서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장 누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월부터 6월 가면 방금 여기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서는 대손세액이 플러스 70 당했다고 나오면 부가신고서에는 대손 당했으니까 이 금액만큼 마이너스 70만원 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들어오면 자, 이번 거 정확하게 끝났네요. 자, 다음 자, 437페이지로 가고 회사는 7700번 437페이지에 자,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제2기 확정분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2020년 2월 21일 영국물산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1,540만원은 영국물산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오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21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받았다. 예, 대손세액 공제되나요? 자, 부도 확인일이 언제죠? 6개월 안 됐죠. 8월 21일이죠. 부도 확인받은 날은 지금 2기 확정이죠. 자, 이거 여러분한테 함정 건 거예요. 동오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건 상관없죠. 10년 이내면 돼요. 우리는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돼야 되죠. 근데 부도 확인일로부터는 지금 얼마 안 됐네. 8월 21일이니까. 그죠? 우리 가세기한 종료일하고 기년했을 때 한마디로 이게 발생한 거는 이게 공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가세기간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부도 6개월 미경과. 자, 두 번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대손처분 받은 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연청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만원을 2020년 10월 1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자, 이번엔 지금 매출세액 이야기예요? 매입세액 이야기예요? 매입세액 이야기죠. 근데 이걸 지금 상환했으니까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자, 이거는 그냥 화면만 보세요.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거는 제가 예정신고 때에 발생했던 걸 공제받고 확정 때 하니까 14번에 47번에서 이렇게 공제 안 받는다고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신고 기간 전에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걔가 대손당했으면 그냥 아예 공제 안 받으면 되잖아. 처음부터. 굳이 이걸로 해서 대손세액 공제 변제신고서 제출하는 건 미련한 짓이죠. 그럴 거면 16번에 대손처분 받은 세액이라고 있어요. 16번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여기에 대손처분 받은 세액이라고 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게 기능키가 이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했던 거 예를 들면 11월 11일 날 처음에 51번 매입과세로 원재료 10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에 얘가 파산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얘를 바로 54번으로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공제 사유를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하면 이걸로 해서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없이 원재료가 110만원이라고 써두게 되죠.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서 공제 안 받았던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이 문제에서 적혀 있는 이야기예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했다. 안 줬으니까 공제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돈을 줬으니까 공제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받을 때는 시기가 틀려졌으니까 이제 여기 14번 여기에 47번에 금액이 플러스로 들어와서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줬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대손 변제 탭에서 이따 플러스라고 써주면 될 거고, 다음 3번은 2020년 10월 10일자로 영신물산에 대한 채권 잔액 18만 7천원을 대손 처리하다. 동채권은 회수기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것이며 이외에 영신물산에 대한 채권은 없다. 2018년 12월에 파산 없다. 이거 안 하고 넘어가냐. 자, 6개월 경과됐죠. 그리고 금액은 18만 7천원. 그러면 우리는 회수기일 6개월 경과된 우리는 소액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겠네요. 다음 4번에 2018년 12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주식회사 수원에 대한 채권액 2,200만원을 2020년 11월 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에 대하여 2018년 2기 부가가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대손세액 공제 받았던 걸 지금 회수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번엔 대손 발생 탭에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써보면, 자, 2번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대손 변제 탭에 10월부터 12월 해서 변제 확정일이 2020년 10월 1일 날, 변제 금액 얘는 플러스로 330만 원 쓰면 우리는 돈 플러스로 공제되게 나올 거고, 연천 상사고 얘는 우리 대손금 상환한 거고, 의미만 통하게 쓰시면 돼요. 자, 7번 눌러서 의미만 통하게 적당하게 쓴 거예요. 다음 우리 세 번째 거는 채권에 관련된 거죠. 대손 발생 탭에 와서 다시 날짜를 쓰고 2020년 10월 10일 날 18만 7천 원 쓰면 17,000원 나오고, 영신물산 얘는 여기 항목 없죠. 이 항목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리하게 해주려고 있는 거지 다른 프로그램은 직접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직접 입력해서 얘는 소액 채권이다.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죠. 다음 우리 세 번째 거는 대손금 회수한 거. 2020년 11월 7일 날 우리 마이너스 2200으로 회수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쓰자라고 했죠. 수원이고 얘는 대손 채권 회수. 이렇게 써주면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 이야기는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하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이야기는 끝이 났고, 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부속 서류로서의 문제는 문제 나와봐야 3점짜리고 하는 거, 입력할 거 입력하지 않을 거 판정하는 게 여러분들의 테스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율형 세액 공제신고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고, 자, 443페이지로 와서 이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보면, 자, 이건 시험에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한번 나오는데 엄청 간단해요. 자,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받는 경우에 첨부 제출하는 서류예요. 우리가 사업용 자산이나 아니면 증축할 때 있죠. 왜냐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 신고를 하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주니까 8월 24일 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1월 달에 시설 설비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겠죠. 예를 들어 기계장치가 10억짜리면 부가가치가 1억이에요. 1월 달에 줘야 되는데 환급을 8월 달에 받으면 이건 엄청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가세법이 그럼 시설 투자하는데 제동은 걸면 안 되겠죠. 그럼 조기환급이라는 걸 해줘요. 조기환급은 매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줘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산 거면 2월 25일 날 신고하면 우리 3월 10일쯤에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조기환급인데, 그렇게 하려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얘는 시험에 단독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나왔었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써보면 금방 이해하실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우리 회사 3005번으로 가서, 자, 다음 페이지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들어갈게요. 여기 있죠. 자, 기간이
2기 확정이네요. 10월부터 12월. 첫 번째 김해세관 있죠. 자, 10월 20일 날 F2번 누르고 김해세관 기계장치예요. 이번 기계장치 3천만 원이에요. 어렵나요? 어렵다고? 그럼 시험 안 나오게 기도하세요. 10월 31일 날 만천철강 건물이고 2억 6천. 11월 20일 김해세관 기계장치 8천. 12월 23일 만천철강 구축물 7천.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근데 지금 여기에는 뭐 세금계산서다 신용카드다 안 적혀 있는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받아야지 뭐 공제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한다면 지금 여기 두 군에 대해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 이거랑 같이 맞아지게 될 거예요. 이 두 군데하고 금액이 같이 맞춰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가 고정자산이 감가상각하는 자산 있는 건데 여기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가 여기 들어올 거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다음 445페이지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볼게요. 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이렇댔어요. 지금 현재는 실무에서는 잘 안 쓰는데 직수출을 했는데 수출 신고 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거예요. 직수출했다는 영세율로 직수출했다는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쓰는 이유가 요즘은 직수출하면 전산상으로 다 뜨기 때문에 입증 안 해도 돼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 다 해줘야 돼서 좀 옛날 느낌이 들죠. 이 글자 보시면 추억의 글자죠. 그죠? 디스켓 오랜만에 봤죠. 우리 이 시험도 옛날엔 디스켓으로 했어요. 3.5인치 5.25인치 때는 없었는데 3.5인치 플로피 디스켓으로 했어요. 그때 USB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제일 불편했던 게 수험번호 쓰는 거였어요. 디스켓 위에 스티커에다 쓸 때는 편했는데 USB는 태그가 붙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얘 이야기하면서 조금 건성건성하는 느낌 드는 게 얘 시험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얘도 없는 이유가 근데 나올 수는 있어요. 요즘은 단순 작업도 시키더라고. 자, 지금 수출 신고 번호가 있으면 당연히 알겠죠. 수출 신고 필증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수출 실적 증명원이라는 걸 발급받아서 이걸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풀네임이 이거고 이 두 개 중 아무거나 이 증명 이름을 쓰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수출 신고 일자 당연히 쓸 거고 그리고 통화 JPY 일본이고 얼마를 수출했다. 그리고 며칠 날 이 증명 발급이 나왔다. 어디에서 나왔다. 이 정보를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외화가 있으니까 환율이 있게 되겠죠. 수출일자 이 날짜가 선적일이에요. 수출일자가 선적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출일이 얘는 그걸 기준으로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3005번 있으시죠? 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클릭을 하고 자, 지금 이번 문제는 2기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고 자, 우린 짧은 글자로 수출실적증명원이라 쓸게요. 수출실적증명원
발급자는 F2번 누르시면 아래 중앙은행장 있죠. 중앙은행. 자, 발급 일자는 제일 아래에 보면 2021년 1월 20일이고 이제 우리 수출 일자 있는 두 개 가지고 따로 쓸 거예요. 하나는 2020년 10월 15일. 자, 통화 코드는 F2번 누르고 1번. 환율은 10월 15일 날 환율이 자, 일본은 100엔당 1000원이면 1엔당으로 써야 돼요. 우리 무조건. 그러면 10원이죠. 1엔당. 10원이다. 외화는 300만 엔. 이번 신고기간의 선적일이 지금 신고기간 해당 분야는 선적일자인 이 날짜가 이번 신고기간에 해당 안 하면 지우고 해당하면 두면 되는 거예요. 신고기간 해당 분야 제출한 거는 지금 여기 서식에 적혀 있으니까 다 쓰는데 선적일이 이번 신고기간에 해당하면 이번 신고기간 맞는 거고 예를 들어 선적일이 내년 1월 초였다면 이번 신고기간 아니죠. 그럼 만약 1월 달이었으면 얘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과세유형 나오는 건 여기도 컴퓨터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얘도 직수출에 대해서 수출신고 번호가 없는 경우라 그랬죠. 그래서 16수출이고 지금 아래 영세육 구분 있잖아. 예, 적혀있죠 아래에. 16수출이고 영세육 구분은 우리 16수출할 때 있었던 거, 이 중에 직수출한 거 1번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다음도 똑같이 엔터 치면 위에 거 따라 붙을 거고 발급일자 똑같고 선적일은 11월 20일 날 11월 20일 환율은 100엔당 1100원 1엔당 11원 금액은 500만 엔. 지금 직수출 때 이거 쓴다라고 했죠. 우리 그 메인 매출 전표 때 영세육 구분이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 때 영세육 우리 3번 내구 시민자 구매 항의서 여기서 F2번 F2번 그죠? 우리는 항상 뭔가 궁금하면 F2번. 세무 2급까지 F2번이에요. 미래 나중에 세무 1급 가면 이제 F4번의 마법을 느끼게 돼요. 자, 지면은 이게 끝이에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왜냐면 지금 이거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앞에 체크하고 전표 처리 누르면 선적일자리에서 붕괴가 날아가게 돼요. 그걸로 하는 방식이 실무 버전은 여기에 써놓고 다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전표 날릴 거면 과세 이용하고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시험에는 등장하는 애가 수출 시점 명세서가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수출 시점 명세서를 보면 자, 수출 시점 명세서 가보면 자, 수출 시점 명세서는 우리 7월부터 9월로 들어가서 이제 수출 신고 번호 있는 게 아래 있을 거예요. 방금처럼 수출 신고 번호 없는 거는 다 합쳐가지고 기타 영세율을 한 방에 써버릴 거고 얘는 수출 신고 번호 있는 것만 아래 있을 건데 자, 수출 신고 번호 쓰고 선적일 쓰고 통화 코드 쓰고 환율 쓰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외화 있죠? 이 외화가 우리 메인 매출 전표할 때 과세 표준하고 동일한 거예요. 한마디로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외로 선적일 이전의 대가를 수령하여
이 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선적일 기준 환율. 이게 우리 과세 표준할 때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할 때 외화 거래인 경우에 이거 쓴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환율이 선적일과 대금 결제 환가일 중 빠른 날 환율을 쓸 거예요. 우리 시험 때에서는 일부만 환가한 걸로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대금 결제한 환가일하고 선적일 중에 빠른 날 환율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야 여기 원화가 이 기준에 맞춰서 될 거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환율을 이걸 쓴다는 거지 선적일이 바뀌는 건 아니죠. 선적일은 선적일인 거고, 근데 환율은 대가를 미리 받아 환가해 버리면 환가일 그 환가 금액의 환율을 써야지 될 거고, 그래야 외화 쓰면 이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결제한 날보다 선적일이 더 빠르면 선적일 걸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 기준 때문에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환율에 외화 쓰면 금액이 나올 거거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다음 자료 보고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하고 부하지 신고서 해당란 입력하라 적혀 있는데 이건 6번 칸의 직수출이니까 영세율 기타에 가는 거고, 자, 수출 대금은 모두 해당 국가의 통화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거래처 코드의 입력은 생략한다. 자, 미국, 일본, 미국 있는데 먼저 항상 생각하는 게 선적일을 보는 거예요. 선적일이 이번 신고 기간이 아니면 빼는 거예요. 2기 예정이니까 이번 신고 기간 맞죠? 7월부터 9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대금 결제일하고 선적일 봤는데 미국은 첫 번째 미국은 선적일이 빠르고 두 번째 일본도 선적일이 빠르고, 다음 미국은 마지막 미국은 얘가 결제일이 빠르네요. 그럼 수출신고 번호 얘는 대금 결제일 9월 10일 날 원화로 환가했다고 적혀 있죠. 그럼 환율 사용을 이걸 써야겠네요. 첫 번째 건 1200원, 두 번째 건 9.2원, 세 번째 거는 1200원. 이 환율을 써줘야 되겠네요. 이 환율은 이거 따라서 파란색 따라서 온 거죠. 만약 환가 안 했으면 선적일 기준 환율로 다 갔을 거예요. 우리 과세 표준을 환가 안 하면 그냥 선적일 기준 환율로 다 쓰죠. 지금 얘가 매일 매출 전표하고 왜 똑같냐면 잠시 후에 이따가 얘를 일반 매일 매출 전표로 전송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매일 매출 전표로 서로 전표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세 개를 써보면, 자, 7월부터 9월 들어가 있죠. 자, 첫 번째 거 020, 10, 07, 013, 85, 48, 5 선적 일자 통화 코드. 환율은 선적일 환율이 더 빠르니까 1200원, 외화는 5만 달러, 거래처는 생략. 선적일은 2020년 9월 1일, 통화 코드는 F1번 눌러서 1번. 환율은 무조건 100엔당이 아니라 1엔당 써야 되니까 9.2원, 그리고 100만 엔. 다음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별로 안 어렵죠? 환율만 잘 따지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 합계를 보면 이 금액 의미가 있나요? 이 금액인데 엔하고 달러하고 막 섞여가지고 뒤죽박죽이죠. 얘는 의미 없는 명목가액이에요, 그냥. 우리는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한 금액이지 얘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사실 100만 엔보다 5만 달러가 훨씬 더 크거든, 원화로 금액은. 근데 의미 없이 그냥 섞여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의미 두실 필요 없어요. 얘는 원화만 정확하게 나오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450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 컴퓨터 회사는 7700. 자, 당사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이기 확정 신고 기간의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렇죠. 미국 LAT 주식회사의 결제일의 원화로 환가한 것으로 한다. 자, 일단 수출 신고 본하고 있는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런 글자가 있죠. 신고일자. 부가가치세법은 신고일자를 쓸 일이 없어요. 이런 글자 있으면 괜히 현혹만 되고 실수하니까 얘는 깡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금액은 쓸 일이 죽어도 없어요. 뭔 짓을 할 때도 쓸 일이 없어요. 이건 관세법에서만 필요하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고일자를 쓸 일은 절대 없어요. 이날의 정보마저도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오버하면서 이렇게 꺼버리냐면 얘랑 관계된 거에서 함정으로 이 날짜에 뭐 정보 뭐 오만 땡을 다 줄 거예요. 신고에 적혀 있으면 전부 다 필요 없다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하고는 단 1의 관계성도 없어요. 쟤는. 자, 다음 그럼 이제 우리 선저기를 보는데 이번이 2기 확정신고 기간이죠. 2기 확정신고 기간인데 선적일자가 내년인 게 있네. 그럼 우린 지금 이 두 개만 되고 얘는 내년 1월 달이라서 이번 게 아니고 내년 거네. 그죠? 얘는 안 쓸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날짜를 보면 선적일 결제일 보니까 첫 번째 거는 선적일이 더 빠른데 두 번째 거는 보니까 결제일자가 더 빠르네요. 그리고 결제일의 원화로 환가한 것으로 한다. 그럼 환가를 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10월 7일 거는 선적일 기준 환율로 할 건데 그럼 결제일날 11월 20일은 두 번째 거는 1150원인가요? 1140원일까요? 그렇죠. 환가한 금액이라 그랬죠. 환가일 기준 환율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미 환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환가할 수 있는 곳 있으면 저도 소개 좀 시켜줘요. 그런데 없죠. 은행이 고객을 대상으로 매입할 때에 이 금액으로 매입해 주는 거죠. 그럼 이걸로 환가했을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 환율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쓸 거 다 했으니까 자, 일단 이 두 개만 쓰면 되죠. 자, 두 개 먼저 입력할게요. 거래처까지 쓸 거예요. LAT 주식회사. 이번에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거 볼 거예요. 자, 수주 시점 명세서에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첫 번째 거
자, 하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걸 매일 매출 전표로 보내는 거 좀 볼게요. 자, 매일 매출 전표로 보내려면 앞에 네오박스 체크를 하고, 자, 위에 보시면 전표 처리라고 있죠. F4번. F4번 전표 처리를 누르면 좀 기다리면 뜰 거예요. 두 개가 떴죠. 자, 그럼 여기에서 확인 버튼 누르고, 자, 여기서 분개도 돼요. 근데 지금 두 개가 분개가 틀리니까 사용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외상으로 분개 도 날릴게요. 그냥 두 번째 건 받았잖아 원래. 사실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둘 다 분개 날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표 처리라고 있죠. 아래 전표 처리, 전표 처리 클릭하면 얘, 에? 방금 일괄 분개 눌렀잖아요. 앞에 네오박스에서 얘 둘이 체크된 상태에서 일괄 분개 눌렀어요. 아래. 그럼 외상 선택하고 하면 분개됐다고 나오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전표 처리 넘어갔죠. 자, 그럼 날짜 우리 선적일자 10월 7일하고 11월 23일 날 보면 매일 매출 전표에서 10월 7일자에 방금 입력했던 거에 대한 게 여기 수출이라고 떴죠. 번역 입력한 게 넘어오는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영세율 구분 써줘야 돼요. 와서 그러면 얘 직수출이니까 1번 직수출 대행수출 포함이다 라고 써주면 여기 분개가 들어오게 되죠. 첫 번째 거는 뭐 이대로 들어와 있어도 되는데 두 번째 거는 틀렸죠. 원래 두 번째 거는 분개가 틀리죠. 근데 그 신경 안 쓸게요. 자, 그럼 지금은 보내는 것만 했는데, 자, 이번에는 그냥 12월 29일 날 선적일이라고 봐서, 자, 16 수출로 해서 금액 1000만 원이라고 쓰고, 자, 가상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매일 매출 전표 있는 거 불러올 거예요. 자, 수출 신고 번호는 우리 사용 안 한 이 번호 있죠. 그냥 이 번호를 그냥 사용할게요. 책에 있으니까. 자, 이번 거꾸로 얘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쓰고, 이렇게 썼으면 다시 우리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 이번에는 위에 전표 불러오기라고 있죠.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 전표 불러오기, 얘 클릭하면 얘라고 좀 기다리면 서로 매칭해서 지금 둘 다 있는 거는 두 개고 얘 하나가 수출 시점 명세서에 없다고 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아래쪽에 들어왔죠. 그럼 여기에서 얘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그대로 똑같이 1000달러면 다시 10,000달러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보내요. 실무에서 할 때. 근데 시험에서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고 시킬 때에 시험용으로는 두 개 다 따로따로 쓰면 되는데 보내고 받고 하고 싶으시면 이거 쓰시면 되니까 기름키 알려드린 거예요. 시험 때는 그냥 매일 매출 전표 따로 쓰고 수출 시험에서 따로 써도 돼요. 시험에서 말할 때는 굳이 꼭 보내고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내고 주고받는 기능이 있으니까 편리한 거 선택해서 쓰셔도 된다고 기능을 알려드린 거예요. 뭐 이 번호? 방금 여기서 그냥 써봤잖아요. 유형 뭐였는데? 근데 왜 안 돼? 어디서? 그 이따 봐드릴게요. 이거만 끝낼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수출 시점 명세서 끝났고
이제 우리 쉬었다가 신용카드 매출원표 수령명세서 보고 그리고 안분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